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죠? 괜찮습니까? 자, 오늘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좀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한 80%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구나. 늘 이제 우리는 완벽은 하기가 어렵고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겁만 먹지 않으면 되는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문제는 최근 한 14, 15년치 최근 14, 15년치 계산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것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형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유형 외에 다른 문제를 보신다면 그거는 기출문제가 아니고 강사들이 새로 만들어낸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뜻하는가 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의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안다면 새로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형태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강사들도 풀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1분 이상 걸리는 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이네요. 27회 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날 시험 당일날 다른 데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고. 근데 저는 늘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푼다 설명을 해줬어요. 알겠다고. 10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안 풀린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 대로 했는데 안 풀린대요. 이거는 강사도 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런 거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늘. 기존의 유형이 출제됐다면 강사들이 다 풀겠죠. 근데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사들도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봤던 유형이다라고 할 때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유형들을 이제 모두 48개 유형이 있습니다. 48개 유형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조금은 더 확장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 요거를 입장 정리를 이제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 후에,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이제 입장 정리를 했다면 그거를 하루에 한 두세 문제씩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조가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제를 풀고 유제를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제를 풀어드리면 유제를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유제 중에서는 제가 조금 풀어드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초등 수학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많이 가물가물하다 이러면은 그때는 맨 뒤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수학 기초 개념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가감승제 순서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분배 법칙, 그리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퍼센트의 계산, 뭐 이런 것들도 부록이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교재가 계산 문제만 이렇게 해서 출판한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딱 요 한 권밖에 없어요. 이름하여 독점이죠, 독점. 독점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4페이지 이제 계산 문제 5개기 이제 1절. 그 1절에 이제 주제가 나와 있죠. 큰 주제가 이제 균형 가격, 균형 양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주제란 뜻이에요. 그 큰 주제 내에 이제 예제가 몇 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균형 가격, 균형 양 계산에서는 1번과 같은 문제는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이 1번에서는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는 건데 그냥 계산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개념을 묻는 거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그래서 그 숫자가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80이죠, 80.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80이고 그때 임대료는 6만 원이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그죠? 아주 쉽죠. 이거 사람들이 이거 출제됐을 때요, 이거 숫자 나오니까 벌써 계산 문제인 줄 알고 패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참고로 지금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전부 다 80, 80, 8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공급곡선의 형태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공급곡선의 형태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걸 일자를 안 하고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 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죠.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그대로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를 보시는가 하면은 17페이지의 예제 3번을 먼저 보세요. 17페이지의 예제 3번 또는 그 위에 유제 2번도 있어요. 공급량은 3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공급량은 3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숫자로만 돼 있죠. 숫자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P가 없잖아요. 뭐 보통은 뭐 몇 P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P가 없는 상태에 숫자만 주면은 이거는 이 공급곡선의 형태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만 주면은 이걸 알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를 알고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균형량을 물으면은 어떠할까요? 균형량을 물으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주겠죠? 예를 들어 뭐 QD는 뭐 120 마이너스 뭐 5P 이렇게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은 균형량을 물으면 어때요? 그때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30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구조를 알고 푸느냐 모르고 푸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럴 때 균형 가격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균형 가격을 물으면 계산을 해야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균형 가격을 묻는 건 요걸 묻는 거잖아요. 균형 가격을 묻는 건 요걸 묻는 거고 균형량을 묻는 건 요걸 묻는 거 아니에요. 이쪽을. 근데 수직이니까 공급이 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300인 거죠. 또는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 그러면 계산을 2번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균형량의 변화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량의 변화를 물으면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없다요. 어느 하나가 수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숫자로만 제시되어 있으면은 뭐라고요? 수직이 수직. 그 녀석은 수직.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를 알고 하면 돼요. 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시고요. 그래서 예제 1번은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유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제 2번과 이제 예제 3번이에요. 자, 이제 문제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예제 2번의 질문이 뭐예요? 예제 2번의 질문이 맨 끝에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맨 끝에 균형 가격을 묻는 거는 요 하나만 묻는 거죠. 하나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제 3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제 3번은 맨 뒤에 질문의 끝을 보시라고요.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감소하는가 묻죠. 균형 가격의 감소를 묻죠. 이거는 뭘 묻는가 하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변화. 예제 2번은 어떤 상태를 주면은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물론 요것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될 수도 있죠. 근데 예제 2번은 뭐예요? 예제 2번은 어떻게 이제 원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했을 때 뭐를 묻는 거예요? 요 차이를 묻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2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건 계산을 1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구조를 보고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구나. 2번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덜 걸리겠구나. 질문을 보고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이거는 어떻게 푸는 문제다, 저거는 어떻게 푸는 문제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이게 안 되면은 패스해야 돼요. 계산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어떤 문제다 파악이 안 되면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한 거는 이거 연습하는 것보다도 이 질문을 보고 이게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 그걸.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 아시겠죠? 계속 계산 문제는 질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2번을 이제 풀어보면은, 자, 2번의 P는, 이제 예제 2번이죠. 예제 2번. 자, P는 900-QD. 900-QD고요. 다음은, P는 100 플러스 QS죠. P는 100 플러스 QS. 이렇게 있고요. 자, 예제 3번을 함께 나타내 볼게요. 예제 3번은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 QS는 300이에요. QS는 300. 자, 그런데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Q1D는 500-2P예요. Q1D는 500-2P예요. 자,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Q2D가 450-2P로 바뀌었죠. Q2D가 450-2P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공급은 300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로 주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500-2P 이렇게 있겠죠.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450-2P니까 위에 있는 요게 500-2P고요. 더 위에 있으니까 숫자가 더 크니까, 숫자가 더 작은 450-2P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은 이제 균형량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를 묻고 있어요? 가격 변화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2번 해야 되는데, 이런 쌍을, 두 쌍을 찾아야 돼요. 두 쌍을 찾아야, 지금 여기 원래 한 쌍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는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QS는 변함이 없는 상태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묻는 문제는 쌍을 두 쌍 찾아야 되고, 그냥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을 묻는 거는 한 쌍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자, 여기는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왼쪽에 P가 와 있고요. 여기는 왼쪽에 Q가 와 있죠.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요거 같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Q가 오른쪽에 와 있죠. Q가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어떤 그 모의고사 해설 같은 걸 보면은 굳이 이거를 Q를 왼쪽으로 옮겨요. 왜냐하면은 균형 상태에서는 QD와 QS가 같다, 이걸 이용을 하려고. 근데 이걸 옮길 때 어떤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 2P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3QS. 개수가 있으면은 이 개수 때문에 넘기다가 3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정리하다가 틀려요. 정리하다가 틀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면 이거를 균형 상태에서는 같다라고 보고 900-Q와 100 플러스 Q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300과 500-2P가 같다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변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용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QD를 반드시 왼쪽으로, QS를 반드시 왼쪽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냥 900-Q는 어떻게 100 플러스 Q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900-Q는 100 플러스 Q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Q니까 2Q가 되고 100이 넘으면은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는 80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 그러면 여기에 이제 2Q. Q는 400이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를 묻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균형 가격을 묻고 있다면 균형 가격. 항상 이 계산 문제는 계산을 끝낸 후에 이게 문제의 취지에 맞는 걸 계산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해, 항상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이 문제의 뜻에 맞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균형량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든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P는 500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묻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는 요거하고 같게 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300 이건 균형 가격 변화인데 300은 500 마이너스 2P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500에다가 몇을 빼야 300이 돼요? 200을 빼야 되겠죠. 그럼 200짜리 2P가 있잖아요. 2P짜리가 200과 같은 거죠. P는 몇이란 얘기야? 100이에요. 2P짜리 20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암산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써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네모살이 이렇게 200이 있으면 되니까 P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300은 450 마이너스 2P. 이거는 15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P는 75반 이렇게. 그러니까 100에서 75로 25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됐나요? 자, 변화를 묻는 문제는 2번 계산. 그냥 저거는 하나만 계산하는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뒤에 유제가 있죠. 됐나요? 자, 근데 그 유제가 이제 많아요. 유제 3번도 있고, 어떤 거는 균형량 변화를 묻고, 어떤 균형 가격 변화를 묻는데, 21쪽에 유제 2번과 유제 3번, 유제 3-2, 유제 3-3 얘네들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 변화를 모두 묻죠. 그래도 결국은 이거와 같은 방식이죠. 여기서는 P만 계산해서 변화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21쪽에 유제 3-3번을 보세요. 맨 끝에 질문을 보세요. 맨 끝에 질문을 보세요. 항상 질문을 보는 거예요. 질문. 맨 끝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얼마인데 이렇게 다 묻잖아요. 다 묻는 거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Q도 구해야 되고 여기서 Q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균형량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Q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Q를 구하면 100을 집어넣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균형량의 변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균형 가격 변화는 하지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량의 변화는 없다가 되는 거죠. 만약 이걸 그렇게 묻는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숫자로만 나오면은 사실은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숫자로만 나오면 그거는 수직이니까 하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균형량이.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시장 수요 함수 계산이에요. 자, 그럼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주제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 주제는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 문제예요. 뭉뚱그려서.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 문제인데 그냥 하나만 묻는 문제, 변화를 묻는 문제 이렇게 나누신 거죠. 요거 할만해요? 패스해요? 할만하죠.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푼다.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 나오면 이거네 하고 푸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시장 수요 함수 계산이죠. 자, 시장 수요 함수 계산은 출제된 지가 10년 넘었어요. 이거 출제된 지가 이제 예전에 출제된 지 10년 넘었어요. 이거는.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세요. 이론적으로 우리 왜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과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만약에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전체 길이 된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전체 길이 된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더 완만해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죠. 자, 이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묻는 거예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수요 함수가 있는데 합해버리면은 어떤 수요 함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또는 기존의 수요 함수가 있는데 수요자 수가 더 늘어나면은 어떻게 수요 함수로 바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요 4번과 같은 형태는 4번 예제 4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4QD고요. 여기서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 뭐 이거는 다 읽으면 되고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요.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해야 일단 그 계산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가정을 그렇게 해야. 근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됐어요?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묻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그 밑에 이제 단 괄호 속에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해요. 원래 수요량은 QD지만 새로운 수요량은 QM이에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해요. 자, 여기서 그 괄호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거는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QM으로 표기한다.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민간재라는 표현이나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 수요를 갖는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이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구예요. 이게 공공재에 대응하는 게 민간재거든요. 민간재에 대응하는 게 공공재. 우리 공공재 배우잖아요. 그 공공재는 수평합이 아니고요. 수직합이에요.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재라는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런 이제 출제 오류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재.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QM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수요 함수가 뭐였어요? P는 100-4QD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면 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더 쉬울 거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원래의 수요량이 QD라고 치면은 원래의 수요량이 QD에 얘가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배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몇 배, 그게 중요해요. 그럼 원래 수요량이 QD, 얘가 100이라면 새로운 수요량은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200이 되고 원래의 수요량이 200이면 요거는 400, 요게 300이면 600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숫자로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패턴으로 요 값의 2배가 얘죠. 그럼 여기는 QD의 2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200 되고 여기가 200이면 2 곱하기 400 되고 맞나요? 이게 원래 수요량이면 새로운 수요량은 2배의 QD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서 새로운 수요량을 뭐로 표기하라 그랬어요? QM으로 표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값이 뭐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QM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QM과 QD 간의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QD에 2배 하면은 QM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QD는 QM과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은 QD는 요 2가 이쪽으로 가면은 2분의 QM 이렇게 되겠죠. QD는 새로운 수요의 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수요의 반이 원래 수요잖아요. 새로운 수요가 원래 수요의 2배다 이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말. 원래 수요의 2배가 QM이란 얘기는 QM의 반이 뭐란 얘기예요? 원래의 수요란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럼 QD 대신에 이걸 쓸 수가 있겠죠. QD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자, 100-4QD죠, 원래.
QD 자리에 뭐를 넣는다고요? 2분의 QM을 넣죠. 그럼 약분이 되죠. 그럼 뭐예요? P는 100-2QM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 구조를 알면은 이 말이에요. 아, 몇 배가 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요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P는 200-12QD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 함수를 구할 때 원래 수요의 3배가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P는 200-12QD 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3분의 QM 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QD 자리에 이게 4배가 되면은 QD 자리에 4분의 QM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죠. 약분돼 버리면은 4QM 이렇게 할만해요. 그렇잖아요. 할만하죠. 몇 배인가 문제. 수요자 수가 몇 배 이런 문제. 수요자 수가 뭐 3배, 4배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QD 자리를 어떻게 바꾼다? 3분의 QM으로 바꿔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아시겠죠? 약분해서 정리. 요걸 잘 기억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자, 제가 그거를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업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A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는 100-2P, B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는 200-3P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요 함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모든 사람의 수요 함수가 똑같은 경우에 몇 배가 되는지는 그냥 3분의 QM, 4분의 QM 끝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이래도 쉬워요. A라는 사람의 수요량과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변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돼요. 시장에 전체 2사람밖에 없으면 2사람 더하고 3사람이면 3사람 더해서 그걸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QM은 더하면 몇이에요? 300 더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쉬운 거라고요. 더하면 되니까, 수량을 더하면 되니까 전체 수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결국 시장 수요 함수 묻는 거예요. 시장 수요 함수 두 번째 주제. 시장 수요 함수 묻는 문제는 몇 배가 된다. 수요 함수가 동일한 사람이 몇 배가 된다 형태의 문제로 나오든 이런 형태로 나오든 할만한 거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시장 수요 함수 묻는 문제,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하는 문제. 이걸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그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만 QA, QB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바로 더하면 되는데 아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P는 300-2QD, P는 100 플러스 3QS.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하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QA, QB로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출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해야 돼요. 개수가 1이면은 괜찮아요. 개수가 1이면은 넘기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데 개수가 이렇게 2나 3 다른 숫자면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얘는 2로 나눠야 되고 얘는 3으로 나눠야만 되니까 그거 하는 것도 다 부록에 있어요. 분배법칙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기, 양변을 똑같은 수로 곱하기 다 뒤에 부록에 있어요. 아무튼 요런 거는 이제 좀 아니더라도 요런 정도는 쉽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가 됐어요. 그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유제로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탄력성이에요. 자,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까 균형량, 균형 가격 계산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문제 둘. 세 번째 이제 탄력성이에요.
수요 공급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계산 문제의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탄력성에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조금 더 많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탄력성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탄력성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문제에서 탄력성 크기를 묻는 문제예요.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 여기 이제 첫 번째 탄력성을 묻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탄력성을 알려줘요. 먼저 문제에서 탄력성 크기를 알려주고, 알려준 후 수량 변화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를 알려주겠어요? 가격이나 수량 변화를 알려주고 탄력성을 묻는 문제고, 이건 거꾸로 탄력성을 알려주고 거꾸로 이제 수량 변화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퍼센트로 바꾼다 그랬죠.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왜?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니까 내가 굳이 퍼센트를 계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퍼센트를 알려주는 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죠.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퍼센트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퍼센트를 계산할 때 이게 최초값 기준으로 물을 수가 있고요, 중간값 기준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우리 왜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또는 120원에서 150원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120원에서 150원으로 가면은 120원에서 150원으로 가면은 30원 올랐죠. 그럼 120원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20원에서 30원이면은 4분의 1이에요. 25% 올랐죠. 근데 150원에서 120원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150원에서 30원 내려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150원에서 30원 내려가면은 20%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25% 변했는데, 나중값을 기준으로 하면 20%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할지 최후값, 최종값을 기준으로 할지 하는데, 대부분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왜 수익률 계산할 때도 1억 투자해서 이제 1억 2천 투자해서 1억 5천 됐으면 몇 프로 수익률 생겼어요? 25%잖아요.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3천만 원 벌었으면. 근데 1억 5천 투자해서 1억 2천으로 까먹었다고 하면 손실 몇 프로 봤다 하면 20% 손실 봤다 그러거든.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8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이 됐을 때는 8천에서 2천 벌었으니까 25% 번 거예요. 근데 1억에서 8천 됐을 때는 20% 손실이라고요. 같은,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는 25%지만 저쪽에서 저쪽으로 마이너스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통은 출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8천에서 1억 갈 때는 8천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 1억에서 8천 갈 때는 1억을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와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이럴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단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8천에서 1억으로 가든 1억에서 8천으로 가든 중간값 9천을 기준으로 잡으면 9천에서 1억으로 가든 9천에서 8천으로 가든 절대값으로는 1000만큼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든. 그 소리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은 중간값을 분모로 하라는 얘기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최초값을 분모로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계산할 때
내가 퍼센트를 계산할 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훨씬 많이 출제됐어요. 다행히도. 우리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 수준을 알아보고 이거 퍼센트를 문제에서 알려줘요.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은 중간값을 분모로 쓰세요. 아시겠죠?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 최초값을 분모로 쓰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탄력성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탄력성 크기를 알려준 후 수량 변화를 묻는 문제는, 자, 이거는 일단 한 가지만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가지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만 이건 두 번 계산하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균형 가격 계산, 균형량 계산으로 치자면 균형 가격은 얼마인가 또는 균형량은 얼마인가 이러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균형 가격 변화는 하면은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런 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두 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먼저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5번이 뭐예요? 5번. 예제 5번은 맨 끝에 질문이 뭐예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거는 문제에서 탄력성을 묻는데 퍼센트를 알려주고 있죠. 근데 가격은 15% 인상이 되는데 수요는 30% 감소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15분의 30 이런 거 더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난이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난이도 하하로 돼 있죠. 하하로. 난이도 상급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상도 있어요. 난이도 상도 있고, 난이도 중상의 경우에 따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은 패스하고, 경우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유제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그 밑에 유제 5-1, 맨 밑에 유제 5-1번을 볼게요. 유제 5-1번을 보면은 어떤 토지에 대한 가격이 제곱미터당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요량이 10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로 감소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 경우 최초 가격을 기준한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가격 탄력성을 묻고 있잖아요. 유제 5-1번이에요. 가격 탄력성을 묻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고 뭐를 기준으로 하라 돼 있어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럼 최초값을 분모로 하라는 얘기예요.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바뀔 때 수요량은 10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로 바뀌죠. 이 경우에는 뭐를 분모로 쓰란 말이에요? 12,000원을 분모로 쓰란 얘기고, 여기서는 100을 분모, 최초값을 분모로 쓰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12,000원 분의,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12,000원 분의 여기 얼마예요? 3,0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퍼센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2,000원 분의, 우리 왜 12,000원 투자해서 15,000원 될 때 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퍼센트 계산이라는 게 수익률 계산하듯이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은 4분의 1 나올 거예요. 4분의 1. 그죠? 4분의 1이면은 0.25 몇 프로? 25% 이렇게. 자, 여기서는 100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 그래야 돼요. 결국은 우리 이거 마이너스 0.1 해서 마이너스 10% 해서 결국은 절대값을 씌워야, 이 가격 탄력성은. 그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가격 변하는 거 25%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수요량이 마이너스 10%인데 결국은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살아는 지겠지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습관으로 돼 있어야 돼요. 숫자가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 숫자가 커질 때는 플러스 %,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게 0.4가 나오나요? 계산기 뚜리면 이제 0.4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어떤 경우였어요?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유제 2는 뭐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도 묻고 있고 그 재화의 성격을 묻고 있어요. 소득 탄력성과 성격. 자, 이런 걸 많이 물었어요, 우리 시험에. 성격을 묻는 게 지금 정상제 열등제 이걸 묻고 있잖아요. 소득 탄력성에서는 정상제 열등제 나오겠지만 교차 탄력성에서는 뭐로 나와요? 대체제 보완제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같은 방향 양수면 소득에서는 정상제, 교차 탄력성에는 대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그 2번이나 3번이나 모두 다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죠?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을 때는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고 전부 다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최초 소득 또는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풀어 드릴게요. 자, 2번만 풀어 드릴 테니까 유제 3번은 여러분이 풀어 보십시오. 자, 유제 2번. 소득이 100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증가한대요. 자, 이제 2번 5-2번이죠. 100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소득이 늘어나요. 근데 수요량이 1000개에서 몇 개로? 1000개에서 976개로 줄어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소득 변화율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분의 몇? 6 해죠, 6. 100분의 6. 여기서는 1000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야 되죠. 100분의 6 하면은 0.06, 6%죠. 0.6%. 요거는 1000분의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0.0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요거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반대죠, 반대.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무슨 제? 열등제고. 자, 그러면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분의 몇? 6%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게 몇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서는 절대값 안 하는 거니까. 열등제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몇? 0.4 나오나요? 46이 24 맞잖아요.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오겠죠. 믿어주세요. 그냥 0.46이 24잖아 이거. 0.4를 곱하면 2.4 자, 됐죠. 그럼 이제 3번은 연습해보면 되겠죠.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풀이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유제 5-4번 유제 5-5번 다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유제 5-5번과 유제 5-6번은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뭐를 알려줬어요? 퍼센트를 알려줬죠. 5, 6, 7 전부 다네요. 유제 5-5, 5-6, 5-7 전부 다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6번. 5, 6, 7이 그러니까 퍼센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죠? 이 위쪽에 들어가는 이거. 퍼센트를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5, 6, 7이. 그러니까 5, 6, 7 중에서 제가 6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은 누가 변하는데? 아파트가 변하는데 수요는 다세대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요령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16% 위로 아래로 요 밑에다 쓰는 밑에다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 위로 아래로 위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자, 아파트 수요가 또 나왔어요. 아파트 수요량이 4%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이럴 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관계 세 가지 묻고 있죠. 자, 이게 같은 재화면 무슨 탄력성이에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같은 재화면 가격 탄력성이고, 여기 아파트와 다세대 이렇게 하면은
교차 탄력성이고 다른 재화니까 A재화, B재화, A재화 이 꼴이잖아 지금. A재 가격이 변했는데 B재 수요가 변하면 이거 무슨 관계? 이게 교차 탄력성 관계. 여기서는 대체재 보완재를 확인해야 되고요. A재 가격이 변했는데 A재 수요량이 변하면 이건 뭐고요? 이건 가격 탄력성. 같은 재화는 가격 탄력성 이것단 말이에요. 됐나요? 맞지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가격 탄력성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 물을 때는 소득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이제 당연히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얘기가 나오면. 근데 소득 얘기가 안 나오면은 그는 소득 탄력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가격 탄력성 아니면은 교차 탄력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종류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저하고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니까 정상재 열등재 나오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보완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은 교차.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제도 이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아파트 가격 다세대수 이렇게 하면 교차 탄력성.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방향이 같아요. 교차 탄력성의 방향이 같으면 비례, 양수, 무슨 재화? 대체재, 정상재는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잖아요. 같은 방향, 양수, 대체재, 대가비 했잖아요. 대가비. 그 대가비 한 게 이거라고요. 대체재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다세대 수요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대가비. 근데 요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라니까 항상 얘는 어때야 돼요? 얘는 항상 반대라 해요. 항상 반대로. 맞잖아요. 얘는 항상 반대라 해야 된다고.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은 항상 반대. 같은 재화는. 됐나요? 왜 항상 반대예요? 수요 법칙 때문에. 사과 가격 올라가면 사과 수요량 내려가고, 사과 가격 내려가면 사과 수요량 증가하고. 아시겠어요? 우리 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했던 공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재화일 때는 항상 반대라고 이게. 같은 재화일 때는 항상 반대. 다른 재화일 때는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그 대갑이 모가반 한 거라고요. 대갑이 모가반에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약간 느낌이 오세요? 이 계산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사실 이론하고 이론을 약간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좀 속도가 빠른가요? 할만한가요? 예? 예? 빠른 거는 아니죠. 자, 요런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5번, 7번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되죠. 4번도 여러분이 연습해 보세요. 4번은 이제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아까 계속 했으니까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그 6번을 이제 보세요. 예제 6번. 자, 예제 6번은 자, 다음 중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했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탄력성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자, 이러면 이제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탄력성을 묻는 과정에서 교차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이면 양수 대체재, 소득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이면 양수 정상재. 맞잖아요. 음수면은 소득 탄력성에서는 보완재, 교차 탄력성에서는 소득 탄력성에는 열등재, 교차 탄력성에서는 보완재.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방향과 종류, 방향에 따라 종류.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예요. 요거 하면은 이제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자, 가격이 이렇게 변하고요. 수요량은 어떻게 변해요?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줄죠. 자, 여기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했으니까 중간값을 구해야 되죠. 중간값이 몇이에요? 여기는 10, 여기는 100이죠. 이걸 기준으로 하라, 이 소리가 아까 뭐라 그래서 이걸 분모로 하라 그러면 10분의 요쪽으로든 요쪽으로든 1이죠. 이때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저쪽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몇이에요? 8이죠. 그럼 10을 기준으로 해서 1은 몇 퍼센트? 0.1, 10%죠. 맞나요? 이거는 8은 몇 퍼센트? 0.08 몇 퍼센트? 8%. 몇 분의 몇? 1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됐나요? 그러니까 퍼센트만 계산하면 끝이잖아요. 퍼센트만 계산하면 끝인데 그걸 퍼센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간값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계산하느냐? 최초값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계산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7번은 여기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탄력성 크기를 알려준 후 이제 수요량 변화를 묻는 거예요. 수량 변화를.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